어서 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얼쑤 책벗 인생. 옛날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때 평안북도 선천에 배수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향청의 우두머리인 좌수를 지냈고 재물도 많은 데다 인정도 많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자식이 없다는 것에 늘 가슴 아파하였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두 부부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자식을 간절히 원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배수종의 부인이 아기를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10달 후 옷같은 고운 딸을 낳았다. 부부는 딸의 이름을 주홍이라고 짓고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다.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민홍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둘은 어여삐 자랐다. 주홍과 민홍 자매는 모두 얼굴이 아름다웠으며 효심이 깊었고 재주 또한 뛰어나 부부는 두 딸을 몹시도 사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급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좋다는 약은 모두 써보고 정성껏 돌보았지만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고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아픈 어머니를 지켜보던 주홍과 민홍은 너무도 슬퍼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울며 밤낮으로 빌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부인도 자신의 병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어느 날 남편과 두 딸을 불러 앉혀두고 남편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군요. 내가 죽는 건 슬프지 않지만 우리 주홍이와 민홍이를 남겨두고 떠나려니 차마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여나 당신이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아내로 맞더라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두 딸을 잘 키워서 좋은 집안에 시집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무덤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워하겠습니다. 부인은 말을 끝내자마자 이내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 여보! 주홍과 민홍은 어머니를 붙들고 서럽게 울었다. 그 가련한 모습은 차마 보지 못할 정도였고 배수종도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어머니를 장사 지낸 후 두 딸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상을 차려 정성으로 어머니의 넋을 기렸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배수종은 평생 혼자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딸들과 합의하고 새 부인을 맞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리고는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마땅한 신부감을 찾지 못해 할 수 없이 이웃 마을의 안씨라는 여인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안씨는 긴 얼굴에다 코는 주먹코이고 눈은 툭 튀어나온 데다 입은 메기 같고 머리카락은 돼지털인 것이 생김새부터가 고약했다. 거기다가 마음씨는 더 고약해 남에게 못할 짓만 골라가며 하였다. 이런 아내를 바라보며 배수종은 안씨와 결혼하기 전 중매쟁이가 찾아와 안씨와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말렸던 일을 떠올렸다. 안씨는 아들을 낳아줄 수는 있으나 심성이 포악하고 폭력으로만 행동하니 이 여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마시구랴.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들을 얻게 해줄 여자라는 말에 미쳐 결혼식을 올렸으니 배수종은 뒤늦은 후회를 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두 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었다. 안 씨는 혼례를 치른 그 달에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덕구였다. 그러나 배수종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다. 죽은 부인의 유언이 생각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은 아내가 잘 키워달라고 부탁한 두 딸은 잠시라도 보지 못하면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했고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딸들의 방에 들어가곤 하였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딸들은 일절 집안에만 머물며 바깥 출입이라고는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런 딸들이 안쓰러워 어느 날 딸들의 방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희가 집안에만 있으면서 세상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네, 다 안다. 이 늙은 아버지도 몹시 슬프구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안 씨는 남편이 딸들만 아끼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났다. 그 질투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주홍과 민홍을 없애버릴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배수종은 이를 알지 못했다. 다만 새 부인이 딸들을 심하게 질투한다고 생각하여 어느 날은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난 원래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요. 이렇게 우리가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죽은 처에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요. 지금 당신이 풍족하게 지내는 것도 다 먼저 간 그 사람 덕분이니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저 아이들을 그만 미워하고 친자식처럼 잘 돌봐주시오. 그러나 안 씨는 그런 남편의 말은 들은 채 만체하고 오히려 더 딸들을 싸고 돈다는 생각에 주홍과 민홍을 더욱 못살게 굴었다. 그리고 오직 안 씨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자매를 조용히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배수종이 딸들의 방으로 갔더니 주홍과 민홍이 서로 손을 잡고 서럽게 울고 있는 게 아닐까. 딸들의 그런 모습이 가엾다는 생각에 배수종도 눈물을 흘렸다. 네 어미가 그리워 그토록 슬피 울고 있구나. 새어머니의 구박이 심해서 너희들이 힘들다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또다시 너희를 괴롭히면 내 당장 내보내겠다. 이때 새 부인은 밖에서 이야기를 모두 엿듣고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그때 문득 꾀 하나가 떠올랐는데 안 씨는 아들 덕구를 불러 쥐를 몰래 잡아오게 하였다. 그리고 안 씨는 아들 덕구가 잡아온 쥐의 껍질을 벗기고 짓이겨 마치 사산한 태아처럼 만들어 딸들의 방으로 몰래 가지고 들어갔다. 안 씨는 주홍의 이불 밑에 그것을 넣어놓고 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안 씨는 사랑채에 있던 배수종이 방으로 들어오자 정색을 하며 혀를 찼다. 무언가 이상하게 여긴 배수종이 그 까닭을 물으니 안 씨가 말했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나지만 당신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여태껏 말을 못했습니다. 당신은 딸들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자식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저도 친어미가 아닌지라 짐작만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주홍이가 밖으로 나오지 않기에 몸이 아픈가 보다 하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글쎄 짐작대로 주홍이가 사산을 하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요? 설마... 그것뿐이겠습니까? 안방 괴짝에 고이 넣어둔 엽전 꾸러미도 통째로 사라졌는데 오늘 보니 딸들 방에 있지 않겠습니까? 배수종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고는 안 씨를 이끌고 딸들의 방으로 갔다.
두 딸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배수종이 주홍의 이불을 덜쳐보자 안씨는 미리 넣어둔 쥐를 꺼내 보이며 소곤거렸다. 이런 것이 낙태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소문이라도 나면 대대로 양반 가문인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부인의 말에 배수종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제일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 무엇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소? 남들이 눈치채기 전에 주홍이를 없애면 소문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은 이런 사정도 모르고 제가 이유 없이 의부 딸을 죽였다고 할 것이니, 그러니 차라리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배수종은 깜짝 놀라 안씨를 말렸다. 그런 소리 마시오. 죄 없는 당신이 무엇 때문에 죽는단 말이오? 내가 주홍이를 조용히 없애버리리다. 배수종은 스스로의 말이 끔찍하고 기가 막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이고, 그토록 사랑하는 내 딸 주홍이가 낙태를 하다니, 그런 내 딸을 죽여야 하다니. 안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하며 말했다. 당신이 말리시니 제 목숨은 끊지는 않겠습니다만 주홍이를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 집안이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 모르게 빨리 없애버려야 해요. 그래, 어떤 방법이 좋겠소? 주홍이를 깨워 덕구와 함께 외가에 다녀오라고 합시다. 덕구에게는 외삼촌 댁에 가는 길의 연못에 주홍을 밀어 빠뜨리게 하라고 시키고요. 배수정은 죽은 부인의 유언이 생각이 나 가슴이 찢어졌지만 어쩔 수 없이 안씨의 말에 따르는 것이 집안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에 주홍이를 찾아가 깨웠다. 주홍아, 너 외가에 좀 다녀와야겠다. 아버지의 부름에 밖으로 나온 주홍은 외가에 다녀오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밤에 뜬금없이 왜 외가에 다녀오라고 하시나요? 그래서 덕구와 함께 다녀오라 하지 않느냐? 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말거라. 주홍은 아버지의 말에 목 놓아 슬피 울며 말했다.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시면 죽었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 말씀을 거스르겠어요. 하지만 아직 밤이 깊으니 날이 새거든 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서럽게 우는 딸의 모습을 보자 배수종도 가슴이 찢어져 망설이며 대답을 못하자 갑자기 안씨가 나와 끼어들었다. 넌 어째서 아버지 말씀을 순순히 따르지 않느냐? 외가에 가라면 갈 일이지. 안씨의 호통에 주홍은 더욱 서러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울며 말했다. 예, 아버지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외가에 다녀오겠습니다. 주홍은 급히 방으로 들어가 곤하게 자는 민홍을 깨워 말했다. 민홍아, 아버지가 이 깊은 밤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외가에 다녀오라고 하신다.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로 우리 둘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고 널 두고 가려니 이 언니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프구나. 민홍아, 잘 지내고 있어. 주홍과 민홍은 부둥켜 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때 안씨는 아들 덕구를 불러 말했다. 누나를 데리고 어서 외가에 다녀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꾸물거리지 말고 냉큼 갔다 오너라. 덕구는 누나들의 방으로 가 벼락 같은 소리를 질렀다. 주홍 누님, 빨리 나오시오. 괜히 나만 혼났잖아요.
덕구의 소리를 들은 주홍은 어쩔 수 없이 민홍이의 손을 놓고 일어섰다. 그러자 민홍이 언니의 옷자락을 붙들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언니, 날 두고 어디를 이 밤에 간단 말이에요. 언니, 제발 가지 말아요. 주홍은 울며 매달리는 민홍을 달래며 말했다. 민홍아, 언니 금방 올 테니 울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지내고 있어. 알았지? 그러나 민홍은 언니를 따라 나오며 스럽게 울었다. 이 모습을 본 하인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고 온통 눈물바다였다. 이때 안씨가 또 나타나더니 민홍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아니, 얘가 웬 호들갑이냐? 언니가 외가에 다녀온다는데. 새어머니가 무섭게 꾸짖자 민홍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주홍은 아버지께 인사를 올리고 말에 올랐다. 덕구는 말을 급하게 몰아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어둠이 깔린 산속은 소나무, 잣나무가 울창하고 고요하기만 하였다. 달빛은 환하게 비추고 두견새 소리는 구슬펐다. 숲 가운데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했다. 그때 덕구가 말했다. 그만 여기서 내려요. 내리라니, 여기서? 지금껏 누님이 잘못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워낙 착해서 모르는 척 했지만 다 알고 계셨어요. 어머님 재물에 손을 대질 않나. 또 무엇보다 낙태한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님을 이 연못에 밀어 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어서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러고는 덕구가 주홍을 말에서 끌어내렸다. 청천벽력 같은 말에 주홍은 넋을 잃다시피 하였다. 하늘이 야속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연못에 빠져 죽게 되다니. 하늘도 정말 무심하십니다. 주홍은 슬피 울다가 정신을 잃기까지 하였지만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덕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어차피 죽을 목숨. 빨리 연못에 뛰어들라니까. 주홍은 정신을 애써 가다듬었다. 덕구야, 내 말 좀 들어봐. 우린 어머니가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아. 우리는 남이 아니라 남매 아니냐? 그러니 이 누나의 부탁을 좀 들으다오. 영영 저승으로 갈 몸 잠시 시간을 주겠니? 돌아가신 어머니 무덤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구나. 그런 다음 연못으로 뛰어들겠다. 그러나 덕구는 이번에도 눈도 끔찍하지 않았다. 주홍은 더욱 슬퍼 하늘을 쳐다보며 슬피 울었다. 하늘이시여, 제 나이 7살에 어머니를 잃은 후 눈물로써 지냈습니다. 새어머니는 저희 자매를 몹시 구박했고 저희 둘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매일 울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었나이다. 이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소서. 제가 떠나면 동생 민홍이가 홀로 남게 됩니다. 동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소서. 기도를 마친 주홍이 신발을 벗어두고 연못 속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덕구가 기다렸다는 듯 힘껏 밀어버렸다. 그러자 물결이 하늘로 치솟고 찬바람이 세차게 일더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호랑이는 덕구에게 달려들며 꾸짖었다. 네 어미는 죄 없는 자식을 누명을 씌워 죽였구나. 곧 천벌을 받을 것이다. 호랑이는 덕구의 온 몸을 물어뜯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덕구는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러자 주홍이 타고 온 말이 놀라 집으로 달려갔다. 한편 안씨는 덕구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웬 소리가 나서 내다보았더니 말이 저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닌가. 너무도 놀란 안씨는 하인들에게 덕구를 찾아오도록 했다. 얼마 후 하인이 덕구를 찾아 업고 왔는데 온몸이 피범벅이 된 덕구를 보고 안씨는 몹시 놀랐다. 아이고, 내 새끼 덕구야. 이게 웬일이냐? 안씨는 즉시 약을 먹이고 상처를 치료하게 하였다. 그러자 덕구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였다. 아들이 죽게 될까봐 걱정했던 안씨는 몹시 기뻐하며 그 까닭을 물으니 덕구가 있었던 모든 일을 말을 하자 안씨는 주홍이가 원망스럽다는 생각에 민홍이마저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그날 밤 울다 지쳐 잠이 든 민홍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상한 꿈이었다. 주홍이 용을 타고 물에서 나오더니 슬픈 얼굴을 하고 하늘을 훨훨 날고 있었다. 민홍이 반가워서 쫓아가 언니를 불렀지만 주홍은 본체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민홍이 울며 물었다. 언니! 언니는 나를 본체도 안 하고 어딜 혼자 자꾸 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홍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였다. 민홍아, 내 몸은 이제 이 세상의 몸이 아니란다. 나는 지금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아 약초를 캐러 가는 중이야. 갈 길이 바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난 결코 잘못이 없단다. 그리고 내가 조만간 너를 데려갈게. 그러자 주홍이가 탄 용이 큰 소리로 울었고 이 소리에 놀라 민홍이 꿈에서 깨어났다. 민홍은 온몸에 땀이 났고 정신이 아득했다. 아침이 되자 아버지께 찾아가 민홍은 꿈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며 울었다. 아버지, 언니가 무슨 일을 당한 것 같아요. 배수종은 민홍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안씨가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어린 것이 아침부터 찾아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민홍은 안씨의 손에 등이 떠밀려 밖으로 나와야만 하였다. 그래, 내가 꿈 이야기를 하니까 새어머니 얼굴빛이 변했어. 화까지 내는 것을 보니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며칠 후 안씨가 밖에 나가고 없는 사이 민홍은 덕구를 몰래 불러 어르고 달래 언니의 일을 물으니 덕구는 사실 그대로 말해주었다. 언니의 죽음을 알게 된 민홍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얼마 뒤 정신을 차리고는 소리내어 슬피 울었다. 가엾은 언니, 흉악한 새어머니 때문에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구나. 이 원한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찌해야 언니의 억울한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5살에 어머니를 잃고 오직 언니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 나도 언니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 그럴 바에야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언니를 따라가겠어. 민홍은 언니가 죽은 곳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밤새 언니의 억울한 누명을 꼭 밝혀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아버지께 편지를 써서 마지막 인사로 남기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한참을 걸어 깊은 산속에 다다르니 커다란 연못이 나타났다. 안개가 자욱한 물 위에서 무득 슬픈 울음소리가 나는 듯 했다. 민홍이 그쪽을 다가가 근처를 사사치 살펴보니 연못가에 꽃신 한 켤레가 놓여져 있었다.
아니, 저건 언니가 여기서 빠졌구나. 민홍은 신발을 보며 슬피 울었다. 언니! 언니! 민홍이의 슬픈 울음소리가 어두운 연못가를 밝히자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였다. 민홍아, 민홍은 자신을 부르는 언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바라보니 잔잔한 물살 위로 언니의 모습이 보였다. 민홍아, 귀한 목숨을 왜 버리려고 하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란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라도 잘 살아야지. 언니! 언니! 민홍은 소리쳐 주홍을 불렀지만 연못 속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홍은 꽃신을 벗어 언니 신발 옆에 나란히 놓고 언니가 서 있던 연못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들어갔다. 물이 점점 가슴까지 차올랐고 언니가 사라진 깊은 물속으로 울면서 하염없이 걸어 들어갔다. 그리하여 민홍도 언니 뒤를 따라 죽음을 맞이하였다. 주홍과 민홍이 죽은 후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새로 부임해 오는 사또마다 죽음을 맞는 것이었다. 관아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파다하였다. 게다가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심지어 전염병까지 나도니 참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 동네가 텅 비게 되었다. 이런 마을에 사또로 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임금의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무과 출신의 벼슬아친 정시성의 선비가 선천으로 가겠노라고 나섰다. 임금은 반가워하며 그를 사또로 임명하였고 선천 지역에 가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명하였다. 평안도 선천에 도착한 정사또는 이방을 불러 물었다. 이 마을에 사또가 부임하여 오면 죽는다는데 그게 사실이더냐? 예, 사실입니다. 밤만 되면 비명이 들리다가 그 다음 날이면 그러나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그래. 잘 알겠네. 사또는 그날 밤 당직 근무를 맡은 아랫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은 누구도 눈을 붙여서는 안 되며 촛불을 밝게 해놓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살피시오. 어느덧 밤이 깊었다. 정사또가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일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원님, 원님. 그러더니 한 아름다운 여인이 방으로 들어와 절을 하는 것이었다. 귀신이다. 바로 민홍이었다. 정사또는 기절할 듯 놀랐으나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물었다. 너는 누구길래 이 깊은 밤에 나를 찾아왔느냐? 원님, 억울하옵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래, 그 억울한 일이란 것이 대체 무엇이냐? 민홍은 자신과 언니가 죽게 된 사연을 상세히 말하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야기를 들은 사또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사또들은 왜 모두 죽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오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찾아올 때마다 부임해온 사또들이 놀라 죽은 것이옵니다. 그러나 원님만은 다르십니다. 꼭 저희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십시오. 알았다. 내 꼭 그렇게 할 터이니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말을 끝낸 민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런 일이 이 거울에서 있었단 말이지. 날이 새자 사또는 이방을 불러 배수종 부부를 잡아들이라 명했다. 이봐라! 이 마을에 사는 배수종 부부를 당장 잡아들이도록 하라!
포졸들과 이방은 간밤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정사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사또의 명을 받은 포졸들은 배수종의 집으로 찾아가 아침을 먹던 배수종 부부를 불러내어 포승줄로 묶어 원님 앞에 대령시켰다. 사또가 잡혀온 배수종에게 물었다. 그대는 두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 예, 몹쓸 병이 걸려 병으로 죽었사옵니다. 무슨 병으로 죽었는가?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볼기를 맞고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라. 배수종은 흑빛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자 안씨가 놀라며 말했다. 제가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맏딸 민홍은 아이를 낙태한 후 연못에 빠져 스스로 죽었고 또 동생도 제 언니를 닮아 행실이 나빴는데 어느 날 집을 나가 지금껏 소식이 없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낙태한 것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럼요. 이런 일을 당할 줄 알고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안씨가 품속에서 무엇을 꺼내 사또에게 보이자 그것으로 낙태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정사또는 그들을 풀어주었다. 그날 밤이었다. 정사또가 책을 보고 꼿꼿이 앉았는데 또 이상한 찬바람이 일더니 이번에는 두 여인이 나타났다. 주홍과 민홍이 나란히 정사또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누구냐? 원님, 원님께서는 안씨의 말에 속으셨습니다. 낙태한 것의 배를 갈라보면 거짓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님, 부디 현명한 판결로 저희 자매의 억울함을 꼭 밝혀주십시오. 사또는 날이 밝자 안씨가 증거로 가져온 낙태한 것의 배를 열어보게 하였다. 그러자 비록 시간이 흘러 변형이 왔지만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은 쥐똥임을 알게 되었다. 정사또는 또다시 안씨를 잡아들여 엄하게 꾸짖었다.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살아남을 생각을 하였더냐? 하늘이 무섭지 않단 말이냐? 어서 딸을 죽인 이유를 바른대로 대거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일이 밝혀졌지만 안씨는 자신의 죄를 끝까지 고백하지 않았다. 사또는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말할 때까지 곤장을 계속 치게 하였다. 그제서야 안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사또께 아뢰었다. 그러자 정사또가 심하게 꾸짖었다. 감히 죄 없는 딸들을 살해하고도 모자라 나까지 속이려 했더냐? 안씨의 잔꾀에 놀아났음을 안 배수종은 그제서야 통곡을 하였다. 주홍아, 민홍아, 이 아비가 정말 미안하구나. 결국 딸의 죽음을 주도한 안씨와 함께 가담하여 자기 누이를 죽인 덕구는 극형이라는 큰 벌이 내려졌다. 그리고 배수종은 멀리 유배가 내려졌다. 정사또는 연못에서 주홍과 민홍의 시체를 찾아내었는데 시간이 꽤 흘렀지만 두 자매는 마치 자고 있는 듯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사또는 두 자매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고 무덤 앞에 비를 세워주었다. 그 뒤 얼마 후 정사또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 주홍과 민홍이 밝은 표정으로 나타나 말하였다. 저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신 원님의 이 은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또께서는 관직이 높아질 것입니다. 정사또가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날 이후 사또는 점점 관직이 높아져 통제사에 이르렀다. 정사또는 그것이 주홍과 민홍 자매의 도움이라 생각하였다. 한편 세월이 흘러 유배에서 돌아온 배수종은 두 딸 생각에 슬퍼하며 하루하루를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내었다. 그러다가 병까지 얻어 어서 딸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만 싶었지만
임명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힘겹게 버텨나갔더니 배수종에게도 좋은 일이 찾아왔다. 얼굴이 곱고 성격이 부드러운 여인을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다. 착한 부인을 만나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밤, 여전히 딸들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데 꿈에도 그리던 주홍과 민홍이 나타난 것이었다. 아버지, 너무도 그립습니다. 다시 아버지 곁에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슬픈 마음을 저희가 옥황상제께 아뢰었지요. 그랬더니 옥황상제께서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생각하며 슬피우니 그의 딸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마 하셨습니다. 그때 새벽을 알리는 첫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배수종이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현실이 아니라서 안타깝다는 생각에 배수종은 몹시 서운해하였다. 그런데 새 부인도 배수종과 마찬가지로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예쁜 여자아이 둘을 안겨주는 꿈이었다. 이 아이들은 주홍과 민홍이요. 옥황상제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이 두 아이를 점지하였으니 고이 잘 기르시오. 새 부인은 꿈이 하도 이상해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배수종은 처음으로 죽은 두 딸의 이야기를 새 부인에게 들려주었고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어제 사실은 꿈을 꾸었어. 아마 두 딸이 다시 태어날 모양이요. 얼마 후 과연 새 부인에게 아기가 생겼다. 예쁜 쌍둥이 여자아이였는데 두 딸은 마치 연꽃처럼 복스럽고 자태가 고왔다. 배수종은 쌍둥이 딸들의 이름을 주홍과 민홍이라 지어주었고 예전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잘 길렀다. 세월이 흘러 주홍과 민홍은 어느덧 15 나이에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다. 재주 또한 뛰어나 부부를 더욱 기쁘게 만들어 주었다. 배수종은 두 딸을 시집 보내야 할 때라는 생각에 이리저리 혼처를 알아보았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었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평양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래서 그는 평양으로 중매쟁이를 보내어 혼처를 알아오도록 하였다. 이때 평양에는 박씨성을 가진 재산이 많은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늦둥이 아들 쌍둥이가 있었다. 쌍둥이 아들의 이름은 재필과 재석으로 훤출한 외모에 재주까지 뛰어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딸을 둔 부모들은 이 혼처가 탐이나 한 번쯤은 중매쟁이를 보내 청혼을 하였다. 그러나 박씨의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은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러던 중 배수종에게 똑똑한 두 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박씨는 중매쟁이를 보내 청혼을 했고 배수종도 그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홍민홍과 재필재석의 혼례식을 9월 보름에 올리기로 하였다. 이 무렵 나라에 과거가 있었는데 재필과 재석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다. 임금은 그들의 뛰어난 재주를 알고 곧바로 벼슬을 내렸으니 혼례를 앞둔 두 집안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형제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돌아왔고 주홍과 민홍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혼례식 날 두 쌍의 부부는 백옥처럼 아름다웠다. 양가의 부모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들 부부는 각각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많은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저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고전인 장화 홍련전으로 인물 이름 설정을 새롭게 하여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모 방송의 프로그램에서 장화 홍련전인 고전에 대한 새로운 현대판 강의를 담은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잔인하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냥 단순한 동화로만 생각할 수 있는 장화 홍련전이지만 이 고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강의가 저에게는 두 가지가 인상 깊게 와닿았는데요. 하나는 장화 홍련전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지어진 이야기라는 것과 또 근친상간의 문제가 기본으로 깔려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는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이라는 근거로는 조선 효종 때 전동홀이라는 사람이 철산 부사로 재직하던 중 겪은 일로 그의 문집인 가제집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중에서 배좌수인 배수종과 딸의 관계가 그토록 친밀함에도 진실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새 부인의 흉계에 적극 가담하여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켜 딸의 허물을 덮으려 한 아버지의 긴박한 행동은 자신과 딸의 잘못된 관계, 애정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염려한 아버지의 떳떳하지 못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친상간적 문제가 그 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대한다면 이 고전은 자신의 욕심으로 끝내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배좌수의 모습에서 우리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끝없는 욕망이 빚어낸 옛 사람들의 끔찍한 비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족은 서로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얼마만큼의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깨우침을 얻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